물만 마셔도 잇몸이 욱신욱신 시리고 아픈 치아. 우리나라 성인 중 800만 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이 표면에 붙어 있는 치태와 치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치석이 잇몸 속까지 진행되면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서 치주 수술을 받거나 심한 경우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치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이 느껴지십니까? 주변에 향긋한 봄나물도 많이 나왔던데요. 자, 그런데 이 먹는 것도 우리 이가 튼튼해야 맛도 느낄 수 있고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 건강한 치아, 건치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내 치아를 평생 튼튼하게 지키려면 사실 치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석이 잇몸을 뚫고 들어가서 잇몸뼈를 녹이면 발치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요. 더 무서운 건 이 치주 질환이 단순한 잇몸 질환을 넘어서서 심장병과 같은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에서는 치주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해의료원 치과 김병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찬물 들이키거나 양치 할 때 좀 시리거나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날씨와 잇몸 연관이 좀 있습니까, 교수님? 날씨하고 잇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단지 이제 시리신 증상이 생기는 건 잇몸이 나빠져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 부분에 노출이 있으면 시리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에 치아가 파여서 시린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공기가 차다 보니까 이렇게 찬 공기를 들이키다 보면 네. 시리신 증상이 있고 네. 한여름에는 찬 음식이나 이제 찬 음료를 많이 드시니까 또 시리시다고 치과에 많이 맞아요. 오십니다. 또 냉장고에서 사과 꺼내서 딱 깨물어도 약간 시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이시니까 사람 보면 이렇게 치아부터 먼저 보실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구강 관리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 좋은 분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요. 네. 또 신경을 좀 많이 쓰죠. 칫솔질 할 때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보통 칫솔질 화장실에서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같은 분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남는 시간에 칫솔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TV 보면서 한다거나 인터넷 하면서도 칫솔질 좀 하고 시간하고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치주 질환이잖아요. 근데 치주라는 말은 참 자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치주가 어느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치아를 둘러싸고 있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모든 조직을 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잇몸뼈는 치아가 나면서 생기고요. 치아가 빠지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치조골을 덮고 있는 잇몸을 치은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치아 표면에 뿌리 부분에 있는 배각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배각질하고 치조골을 연결해주는 치주인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치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직을 이제 통틀어서 치주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부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걸 이렇게 일컫습니까?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치아 주변에 잇몸 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치조골이 녹아서 없어지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일단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정상적인 이제 치주 조직을 좀 네. 알아야지. 비교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 건지. 예, 그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잇몸 색깔이 중요한데요. 잇몸 색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분홍색. 연분홍 색깔. 예쁘네요. 이런 색깔로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윤곽이 이렇게 좀 단단하고 이렇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예리한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 경계가 딱 뚜렷합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방사선 사진을 보면 이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치아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잇몸뼈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가지런하네요. 예, 예. 치주입니다. 이게 제 사진입니다. 아, 원장 교수님 사진이세요? 예, 네. 보통 치과에 안 좋으신 분들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주 사진, 제 사진을 이용해서 좀 올렸고요. 네. 그리고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치석이나 치태, 세균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전신적인 원인들 때문에 치은에 염증이 생겨서요. 이런 염증 때문에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걸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려서 결국 이를 뽑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금 뭐 좌우 비교를 해도 잇몸뼈 높이가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게 보이네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네, 잇몸뼈가 내려가는 걸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주 질환 유병률이 거의 한 70% 이상 된다고.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거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많은 방청객이 계신데 분명히 여기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 치주 질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자주 생기는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치주 질환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치아 일부분에서 생기는 이제 국소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네. 국소적인 원인으로 뭐 치태나 치석, 잘못된 보철물, 그다음에 치열의 부정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구강 위생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시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잇몸이나 잇몸 모양이라든지 형태 이상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한두 개 치아가 너무 많은 힘을 받아서 외상성 교합이나 이를 가는 분, 이를 꽉 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생기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신적인 원인으로 뭐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같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환들, 그다음에 뭐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들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네. 전신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흔한 건 아무래도 치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가지고 예, 있는 예. 이제 플라그라는 게 치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딱딱해지나 봐요. 일단은 치태 자체는 칫솔질로 제거가 됩니다. 근데 네. 치태가 세균 덩어리인데요. 이 세균 덩어리가 침 속에 있는 칼슘하고 작용을 하면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져서 치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치태가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면 네. 한 점점 척해화되기 시작해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한 50% 그리고 예.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60%에서 90% 정도 석회화돼서 치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후에 뭘 뭐 먹은 후에는 그냥 바로바로 양치를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치석이 되는 걸 좀 중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크네요. 일단은 치태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로 제거가 되는데요.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치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석이 되면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니까. 칫솔질을 좀 자주 해주시라는 이유가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자주 하죠. 칫솔질을 자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치석이 어느 정도 쌓여야 치주 질환이 되는 거죠? 보통 초기에 치석이 치은 부분만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치은염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치은 부분이라면은 어디죠? 잇몸 경계 부분,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에 경계 부분만. 예, 빨갛게 발적되는 거, 네. 그런 현상이 있으면 치은염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치은염에서 치석이 자라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치주낭을 형성하게 되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치주낭이 형성이 되면 잇몸뼈를 녹여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생기는 거죠. 지금 사진으로 봐도 건강한 치주에서 치은염이 생겼고 치주염까지 발전을 하니까 색깔부터가 달라지고 이게 잇몸을 따라서 이빨도 막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같은 환자분은 아닌데 아, 보통 다른 이제 환자.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예. 잡아주는 뼈가 소실되기 때문에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면서 치열도 많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정말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는데 실제로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 두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뭐 사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약방에서 약 사 먹고 그러다 보니 더 망가지고 치과에 오는 걸 겁내가지고 아프죠. 피나고 쓰리고 잇몸 붓고 통증 말도 못했어요. 일반 뭐 어떤 상처 나서 피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죠. 머리 아프고 귀 아프고 이가 아프면 눈도 아프고 다 아프죠. 그런데 이가 참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누가 뭐 음식을 씹어줍니까?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데 관리 잘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저하고 같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발치가 다 돼버렸죠. 그럼 지금 어머니 어떤 시술 이렇게 받으셨어요? 위에는 틀니, 완전한 틀니 속에 또 임플란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건 앞니 몇 개뿐이 없어요. 앞에, 밑에. 편합니까? 안 납니까? 피도 늘 났었고 늘 있었는데 그게 그래 심각한 증상인 줄 몰랐고 그런 증상을 한 몇 년간 계속 방치했었습니다. 그냥 피도 늘 났고 이빨도 흔들리니까 그냥 늙어서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별하게 갑자기 아픈 건 아니고요. 꾸준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꾸준히 안 좋아져서 잇몸이 안 좋으니까 이빨 쪽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또 이제 썩은 이빨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썩은 이빨 치료랑 잇몸 치료를 같이 받았었고 이제 꾸준히 안 좋아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지금은 뭐 아프지도 않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괜찮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치료 받을 때 따라서 왔는데 자기는 이빨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신 분들은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안 아프시더라도 제 수준대로 한 번씩 병원 오실 때 치과를 들려서 종합검진 받을 때 같이 받으셔갖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게 내 이는 괜찮아, 내 잇몸은 튼튼해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뭐 검사를 받다 보면 문제점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친구분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다행히 이제 치료가 빨리 잘 됐는데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좀 치료가 복잡했네요.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치료 시기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기를 많이 놓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요. 예. 예. 그리고 이를 뽑게 되고 이를 뽑은 배아리를 이제 보철 치료를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안 좋아진 상태로 더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치주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에는 큰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못 느끼세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리다든지 이가 아프다든지 씹을 네. 때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치아를 좀 뽑게 만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면 상당히 좀 병기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럼 미리미리 우리가 정말 체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될수록 이제 뭐 잇몸이 갈수록 더 많이 상하게 되고,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전신 질환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치주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치주염에 의해서 전신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이 되게 그 된 어떤 거죠. 부분인가요? 예. 보통 이제 치주염 때문에 네. 이제 생기는 거, 치주염 자체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세균 자체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모세 혈관을 통해서 몸속으로 유입이 돼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일단 치석이나 치태가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면 네.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임신 시에 중증의 치주염을 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아 출산이라든지 조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치주염 때문에 혈관 내 침전물이 증가하면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에서만 머물 줄 알았지 이게 기관지염,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그 요즘 연구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스케일링이라든지 구강 관리만 잘해도 고령에서 생길 수 있는 폐렴의 발병률을 반 정도 낮출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임신 시에 임문 관리를 잘 해줌으로써 이렇게 조산 위험이라든지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들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이 치주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는데요.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하고 치주 질환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해지시면 치주 질환도 악화되고 치주 질환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의 혈당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서로 많습니다. 악순환이네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나타나듯이 당뇨 환자의 치주염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네. 치은염 질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주낭도 깊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감염에 대한 방역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네. 예, 여러 군데 이렇게 치주 농량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나타내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네, 당뇨가 있으시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잇몸이 붓고 이제 피가 나게 되면 우리가 치은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더 발전하면 치주염이 되는 거고, 이게 증상이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예, 초기에 나타나는 치은염의 증상은 이제 요즘 하도 광고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대부분 분들이 많이 아시죠. 뭐 잇몸이 뻘겋게 붓고 피가 난다든지 예.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뭐 잇몸에서 농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구취, 입냄새가 난다든지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씹을 때 좀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초기에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조금 시리신 증상이 있으시면 치과에 오셔서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궁금한 필요하면 치료도 게요. 받으시는 게 좋죠.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발전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급성으로 발전되나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좀 사람에 틀려집니다. 따라.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당뇨같이 전신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길어질 수도 있죠. 예. 이제 초기에 체크해서 잡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피가 나고 시리다. 그럼 이제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면 일단 어떤 검사부터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죠. 문진이라든지 네. 어디서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드시고 계신 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치과 질환 말고 다른 질환으로 혹시 치료받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물어보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그 불편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 좋은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 찍는 장면인가요? 네, 치과 방사선 사진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가장 일반적으로 찍게 그럼 이거 됩니다. 360도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치아 전체를 다 아래 위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장비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더 필요하다면 CT를 찍어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파노라마 사진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안 좋은 부분에 저렇게 잇몸뼈가 내려간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혹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안 좋은 부분에 치아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치아를 한번 흔들어서 치아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누를 때 아픈 부분이라든지 두드릴 때 아픈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치석이나 치태 상태를 한번 보고요. 이런 상태를 보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렇게 치주낭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렇게 기구를 넣어서 한 2mm에서 3mm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정상인데요. 저렇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치주낭이 깊어진 거죠.
그만큼 치조골이 없어지고 뼈가 없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잇몸이 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깎여서 하얀 치아가 많이 보이면 그럼 치주낭이 깊은 거예요? 그거는 치은이 내려간 거고요. 잇몸이 내려간 거고 치주낭이 깊은 건 잇몸은 그대로 있지만 네. 그 잇몸 속에 뼈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알 이 수가 치아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치아가 흔들린다. 이런 거는 이제 치주낭이 깊어져서 네. 치조골이 소실이 돼서 오는 그런 현상이죠. 그 치주 그럼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게 전개될 텐데 어떤 치료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칫솔질입니다. 아니면 칫솔질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꼭 치과에 와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칫솔질도 치료의 한 개념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칫솔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환자분이 하시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치석 제거,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내원을 하게 되면 그 잇몸 상태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스케일링은 치아 사이에 있는 치석이라든지 치태를 제거하고요. 네. 저기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통해서 저렇게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안쪽으로 보통 칫솔질이 안 되는데요. 그런 안쪽 부분들, 치석이 많은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제거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위에 안쪽도 저렇게 치아가 겹쳐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스케일러라는 기구로 치석을 제거하게 되죠. 네. 이렇게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해도 잇몸에 네. 염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잇몸 치료는 6부분 정도 나눠서 마취를 하고 그 부분 나눠서 치은 연화 소파술이라고 해서 치석을 기구를 통해서 치석을 제거하게 되죠. 치은 연하 소파술. 아, 이것도 또 한자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뭘 꺼낸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까 치주낭은 네. 치은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잇몸 뼈는 내려간 상태에서 치아 표면에 치석이 붙어 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구를 잇몸 속으로 깊게 넣어서 긁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뾰족한 걸 잇몸 속에 이렇게 집어 넣어서 그렇기 빼내야 때문에 마취를 하고 하는 거죠. 그건 마취까지 해야 돼요? 예, 마취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과 마취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분 나눠서 그냥 마취하고 하시면 네. 크게 불편한 건 느끼시지 못해요. 물론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잇몸에 참 마취 주사 맞는 것도 참 스트레스긴 합니다. 스케일링 자주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검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좀 꺼려지는 것이 아시죠? 그 느낌, 그 소리. 참 공포스럽다고까지 하면 너무 엄살일까요? 근데 그 스케일링 받을 때 오히려 이게 너무 파고 막 들어가니까 내 잇몸이 더 상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까지 들거든요. 실제는 안 그렇겠죠? 네, 실제적으로 스케일러가 치아를 파거나 치아를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치석이 붙어 있던 자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진 느낌이 든다든지 치아가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스케일러 자체가 치아를 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치석이 떨어져 나가서 잇몸에 염증이 있던 것이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좀 내려가니까 좀 더 파인 느낌. 파인 느낌도 들고 공간이 생겼다. 공간이 생겼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시리신 느낌도 조금 드실 수 있죠. 네. 근데 그 시린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금 지나면 조금씩 더 괜찮아지고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그렇게 이제 내려간다든지 그런 느낌 잘 안 듭니다. 네. 그럼 그 정기적이라는 것이 뭐 사람마다 그 치주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정상적인 간격일까요? 일단 교수님은 얼마나 자주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치시니까. 네. 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태가 치석으로 바뀌는데 3개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칫솔질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3개월에 한 번이라도 또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를 피신다든지 네. 그다음에 착색되는 음료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커피 경우에 같은 거요?
커피나 뭐 녹차 아. 이런 것들도 착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음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예. 그리고 뭐 칫솔질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다음에 요즘 7월부터 또 건강보험이 됐으니까 네, 스케일링이. 맞아요. 예,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이제는 뭐 비용이 부담돼서 이런 이유는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칫솔질을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케일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치료가 이제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뭐 잇몸이 좀 내려앉았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죠? 어떤 치료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잇몸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잇몸을 이제 마취하고 잇몸을 잘라내서 이제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치석을 제거하고 네. 잇몸을 낫게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잇몸을 열어서 치조골의 상태라든지 뼈까지 확인을 하고 치석도 제거하고 잇몸 뼈가 없어진 부분에 인공뼈를 넣어서 채워 넣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사진을 보면요. 1번, 2번, 3번까지 이제 계속 그 절개하고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드러냈잖아요. 예. 4번에는 저 실로 또 묶어준 건가요? 잇몸을 열었기 네. 때문에 봉합을 통해서 아물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잇몸도 이제 실로 꿰매네요. 그렇죠. 예. 찢어진 부분들을 꼬매고 합니다. 근데 회복 잘 됩니까? 잇몸도? 어떤 부분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잇몸이요? 예, 보통 우리가 절개를 한다 하더라도 열흘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낫고요. 2주 네. 정도 되면 완벽하게 잇몸 상처 같은 경우에는 아물게 되죠. 어머, 참 기특하네요. 하긴 우리 왜 다른 데 상처 난 것보다 입안에 난 상처는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오래 있으면은 먹는 게 힘들어지고 먹는 네. 게 힘들어지면 결국은 그러네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생존 능력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비롭고요. 자, 그런데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는 뭐 심하면 이를 뽑아야 된다, 발치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이럴 네. 때는 어떡하죠? 뭐 심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뽑아야 되고요. 이를 뽑게 되면은 그 뽑은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치주염이 심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치아에만 그쳐서 치주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 뽑고 하는 일반적인 브릿지라고 해서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건 좀 힘들고요. 네. 예, 치주염이 심한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치조골이라고 해서 뼈가 충분히 있으시면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 뽑고 나서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좀 흔한 치료고요, 요즘은. 그리고 이를 뽑을 때 그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요즘은 인공뼈 같은 걸 많이 넣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도 이를 뽑고 이런 부분들을 뼈가 있으면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일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뼈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잇몸뼈요? 잇몸뼈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뽑고 부분 틀니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아가 완전히 없으시면 완전 틀니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틀니도 잡아주는 치아가 빨리 망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틀니보다는 이중간 틀니라고 해서 소수의 치아가 남았을 때 그 치아들을 깎아서 이렇게 우리가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단추처럼 만들어서 그럼 지금 아래 사진 보시면 그 분홍색 잇몸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가 틀린 거예요? 안쪽도 다 어금니 쪽도 다 틀리죠. 아, 저 안에도요? 네, 지금 위에 남아 있는 치아는 3개밖에 없습니다. 송곳니 2개만 지금 딱. 송곳니 2개하고 어금니 하나 이렇게. 그러면 3개밖에 그 없어요. 이를 지지대로 써서 틀니를 틀니를 끼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뽑고 틀니를 수선해서 계속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치아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느냐가 치료 방법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스케일링부터 수술 방법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근데 평소에 그 지병이 있으신,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 다른 또 질환이 있으실 때 이럴 때는 그 치과 치료를 정말 유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치과 치료라는 게 한번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피가 나는 치료가 많습니다. 이를 특히 잇몸은 뽑는다든지. 피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피가 나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전신질환 중에 그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으로 내추럴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걸 많이 드시게 그러니까 되는데 피를 좀 묽게 만드는 약을 그렇죠. 말씀하시죠? 예.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일단 네. 내과에 문의를 해서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네. 아니면 약을 일단 중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런 약을 먹으면 지혈이 잘 되지 않죠? 그렇죠.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예. 지혈이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통해서 같이 내과랑 협진을 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치과 마취제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혈압을 높여주는, 상승시켜주는 약제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요? 예. 예.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꼭 드시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하시고 네. 예,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인공혈관이나 심박기, 심세동기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페이스메이커 같은 기계. 네, 페이스메이커 맞습니다. 네.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받으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스케일러 중에 자력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스케일러들이 있거든요. 스케일링 할 때도요? 일반적인 스케일러 말고 또 특수한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스케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자력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먼저 미리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 미리 복용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치주 질환, 치과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꼼꼼하게 지금 내 상태가 어떻고 어떤 약을 복용하며 또 어떤 기계 장치를 달고 계시다면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근데 치과 치료는 뭐 많은 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가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 번 이 간격을 두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치주 질환 치료도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하루로 치료가 끝나고요. 네. 그리고 스케일링 하시고 난 다음에 잇몸에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일주일 뒤에 내원하셔서 잇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는 6번에서 한 7번 정도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시면 한 2달 정도, 한두 달 안에 치료가 끝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철 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때는 기간을 이제 측정하실 수가 없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철 치료, 이를 뽑고 난 다음에 보철 치료하다 보면 네. 6개월이나 1년까지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면 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야, 그럼 뭐 기간도 기간이지만 정말 돈도 많이 들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끝나면 또는 치료 중이라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라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재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먹을 때 뭐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입 안에 있는 뭐 구강 안에 있는 구강 질환 같은 경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단지 이제 흡연이라든지 네. 음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낫게 하거든요, 잇몸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흡연이나 음주가 왜 안 낫게 하는 거예요? 음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자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네. 흡연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배 연기가 굉장히 고온이거든요. 그런 고온에 의해서 잇몸 상처가 잘 안 아물게 하거나 네. 벌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 자체가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혈액순환에도.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치유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그런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치주 질환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양치질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생 일상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치가 되는 건지 또 재발할 걱정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치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가 안 되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치주 질환 치료의 목적 자체가 네. 유지하는 데 있거든요.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위해서 관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 관리해서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8년이나 10년씩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치료하고 나서 잇몸의 회복력이 상당히 좋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리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이제 평생 튼튼한 잇몸, 튼튼한 치아를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떠세요? 오늘 여기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치료 받고 계십니까? 혹시 6개월 이내에 나는 스케일링을 받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머,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질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잇몸이 약해서 질긴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TV에서 선전하고 있는 잇몸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게 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 지금도 복용 중이시고요. 예. 예.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뭐 많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네. 이게 보통 잇몸약이라고 나오는 성분들 자체가 소염 진통제라든지 항생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내성이라든지 부작용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염 진통제하고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원인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잇몸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잇몸 치료를 받을 때 같이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보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간 쓰는 건 괜찮은데 예. 장기적으로 계속 쓰시는 것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소염 진통제를 계속 먹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잇몸 건강, 나아가서 그 치아 건강의 첫 번째 단계는 칫솔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데 올바른 칫솔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다시 한번. 예, 칫솔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잘 닦이는 부위를 잘 닦는 게 아니라 안 닦이는 부위를 잘 닦아주는 게 안 중요하거든요. 닦이는 부위라면 저 안쪽. 그리고 뭐 치아 사이사이 부위라든지 잇몸 경계 부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막 닦으면 네. 치아 사이사이 부분이라든지 잇몸 경계 부분은 거의 닦이지가 않거든요. 좀 잘못된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오. 예, 그럼 지금 어떻게? 설명드리는 거는 네. 치주 질환 환자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건데요. 네.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으로 칫솔을 한 45도 기울여서 네. 저렇게 진동을 써 주면 칫솔 모 자체가 치아 사이사이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고요. 앞니 쪽에는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치아 하나하나 닦아주듯이 하셔야지 앞니 쪽은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렇게 칫솔을 눕혀서 닦으시면 하나하나 닦기 힘드시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교환면이라고 해서 씹는 면은 아무렇게나 닦아도 잘 이거 닦입니다. 참 저렇게 이거는 닦으셔도 쉽네요. 닦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칫솔 저 머리 쪽 부분으로 이렇게 치아 어금니 뒤쪽 부분을 저렇게 닦아주셔야지 됩니다. 네. 저 부분이 실제적으로 닦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어금니 안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닦는데 입을 이렇게 다무시고 닦으셔야지 칫솔이 충분히 입속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입 벌리지 말고요. 예, 닦으실 때는 입을 다무시고 닦으시는 게 보통 좋죠. 우리 아하고 닿지 않나요? 안쪽을 닦으실 때는 네. 벌리시고 닦으시는 게 좋죠. 치실과 치간 칫솔도 나옵니다. 예, 치실하고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실은 뭐 충분히 길게 잘라서 쓰시는 게 좋거든요. 네. 대부분 잃어버려서
없어지지. 맞아, 남는 걸 잃어버려요. 없어서 뭐 다 써서 없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드무니까 예. 저렇게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실을 감아서 한 저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고 톱질하듯이 이렇게 치아 사이로 넣어서 쓸어 올려두듯이 이제 치아 옆면을 닦아주신다는 기분으로 네.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꽉 집어 넣으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밑에 찔리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톱질하듯이 슬슬 밀어 넣으셔야 되죠. 네. 그리고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부위를 억지로 밀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들어가는 부위를 넣는데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위가 넓다 그러면 큰 걸 쓰시고요. 좁다 그러면 작은 걸 쓰시는 게 좋죠. 네. 참, 이가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거 일일이 참 번거롭긴 합니다. 지금 게다가 화면 속에서는 이게 모형을 보고 우리가 닦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사실 내 이를 이렇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입안에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매 끼니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참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평소에 쓰십니까? 쓰시는 분, 치간이나 치실? 오, 많이 쓰시네요, 치실. 요즘 많이 대중화 보편화가 됐습니다. 근데 쓰실 때 혹시 이런 걱정 안 하세요? 이게 이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다든지, 그래서 막 그 음식물도 더 많이 끼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건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실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안 좋으신 분들이 쓰게 되죠. 그래서 칫솔질만으로도 음식물 제거가 잘 된다 그러면 쓰실 필요가 없고요. 칫솔질만으로 안 되는 경우, 치아 사이가 넓다든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안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시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시는 치실 같은 경우에는 실 표면에 왁스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네. 실을 쓰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올바른 치실 사용법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확 밀어 넣거나 확 그냥 땡겨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두 닦듯이 이렇게 치실을 약 움직이시면 네. 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잇몸이 부분, 파일 수가 있다. 치아가 파이는 거죠. 치아가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르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치실 많이 쓰고 계신데 올바른 방법으로 쓰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칫솔인데요. 칫솔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칫솔을 골라서 이게 얼마 만에 또 교체를 해야 될지 이것도 사실 헷갈리더라고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마다 쓰시는 게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쓰시는 분들마다 또 교체 시기도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칫솔 크기는 우리가 어금니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쓰시면 닦기가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작은 걸 쓰면 칫솔질 하고 이렇게 닦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어금니 한 2개 정도 사이즈로 크기 정도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칫솔모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단단한 거, 부드러운 거, 미세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미세모를 많이 추천하게 되죠. 특히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 자체가 부드러운 걸 쓰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걸 써서 잇몸 마사지 하듯이 하시는 게 좋고요. 교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칫솔모가 벌어지시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에 한 개 정도 교체하신다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전동 칫솔도 많이 나오죠. 종류도 많고. 전동 칫솔도 뭐 음파 칫솔 뭐 이런 것까지 새로운 게 계속 나오던데 이런 건 어떤가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하는 칫솔질에 비해서. 이제 그 전동 칫솔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처음에 전동 칫솔을 개발하게 된 거는 이제 장애우라든지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칫솔모가 단순하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단계에서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요. 네. 지금은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상하로 움직인다든지 그다음에 칫솔모에 진동을 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질 하시기 힘든 고령자 분들이라든지 칫솔질 하기 좀 힘든 유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칫솔질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동 칫솔을 권하기도 하죠. 예. 그러나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내 손이 최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 닦이는 부분을 구석구석 내 마음대로 닦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기 손으로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칫솔은 그렇고 그럼 치약은 어떤가요? 치약도 진짜 챙길 게 너무 많죠. 치약도 참 종류가 많은데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치약보다 뭐 소금 그 중에서도 죽염, 뭐 몇 번 구운 어떤 죽염이 최고다 해서 그걸로 또 닦으시는 분도 계세요. 자, 치약이나 죽염은 어떤가요? 치약은 그 성분이 다양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충치가 잘 안 생기도록 하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연마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연마제라든지 우리가 상쾌한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 뭐 페퍼민트라든지 박하향 같은 걸 많이 첨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약이 칫솔질 할 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칫솔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치약보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닦는 거는 그 소금이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 입자가 굵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게 되면 소금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잇몸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치아에 마모가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시는 건 안 좋죠. 근데 이제 소금을 꼭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소금물로 각을 하시는 건 괜찮죠. 양치하시는 거는. 뭐. 그러니까 소금 성분의 어떤 그 효과를 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 입자가 굵으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좋겠네요. 좀 달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하나 더요. 가글, 입안 세정제 이렇게 뭐 가글 해서 좀 시원한 느낌도 들 수 있고 실제로 뭐 세균을 없애준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합니다. 이게 도움이 실제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가글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을 때.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가글 자체가 세균의 부착을 감소시킨다든지 세균 숫자를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충분한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는 가글 있다. 중에 이제 특히 이제 클로렉시딘 제제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가글을 오래 쓰다 보면 치아 표면이 좀 어둡게 되는, 검게 되는 착색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글도 어쩔 수 없이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든지 잇몸 수술을 해서 칫솔질을 할 수 없다든지 예. 그리고 입원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칫솔질을 못할 때 쓰시는 거지 가글을 계속 사용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보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동의의료원 치과 김병호 교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